안녕하세요. 홍현실입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4시 50분마다 여러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뉴스 토마토 끝장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전망하고 분석해보는 뉴스 토크쇼 핫 이슈 라인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핫 이슈 라인업 이강윤 전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에 또 국민의힘 후보가 바뀌었습니다. 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당원들에게 후보 교체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에게 손을 들어줬고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큰절하는 모습까지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이틀간 벌어진 국민의힘의 심야 소동. 네. 그래서 저는 신랑이 2명이었던 결혼식이 빚어낸 오. 참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페이스북에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쓰기도 예. 했지만 약혼식 그리고 함 들어가는 날 봤던 신랑하고 결혼식장에 신랑 대기실에 있던 신랑 갑자기 바뀐 거예요. 네. 그냥 뭐 어거지로 바꿔 친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뭐 바꿔야 하는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하객들이나 뭐 양가 가족이나 친지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글쎄요. 어쨌거나 너무나 이 뭐 어이가 없어서 참 말하기가 어려운데 네네. 당원들이 당원 투표에서 부결시켜 버린 거잖아요. 예. 한마디로 신랑을 바꿔치는 김문수에서 한덕수로 바꾸는 과정에서의 절차의 부적절성이나 강압적 측면 이런 거에 대한 강력한 반대와 비판의 의견을 집단적으로 표출했고 네. 그게 부결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전당원 상대로 이런 찬반을 묻는 거 이런 것들은 웬만해서는 네. 예스보다는 노우가 이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통상. 그런데 네. 지금 확 뒤집어져 버린 거고 아마도 당원들 제가 국힘 당원은 아닙니다만 네. 야 아무리 심해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집단적인 정서가 밤사이에 그리고 낮 동안에 확 광범위하게 퍼졌던 것 같고요. 원래는 김문수냐 한덕수냐 이런 걸 물으려고 했었던 건데 새벽 사이에 일어난 거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평가하시오? 이러니까 노 의견이 확 퍼졌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상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새벽 3시에서 4시까지 딱 1시간 동안만 서류 접수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 무슨 쬐끄만 지구당 위원장 이것도 아니고 네. 명색이 대선 후보인데 네. 생각을 해보세요. 그 3시에서 4시까지 누가 당사에 가서 그걸 오프라인으로 접수를 해요. 그러니까 네. 너무 말이 안 되니까 당원들이 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당원들은 결국은 야 윤핵관 뭐 쌍권총 2사람 있잖아요. 대표적인 윤핵관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 당원들을 너무 우습게 본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마땅한 꾸짖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국회가 2시간 40분 만에 해제했잖아요. 네.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김문수에서 한덕수에서 다시 김문수로 바뀌었던 이 24시간을 그때의 계엄 현장 그때와 비교하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또 뭐 이게 SK텔레콤 그러니까 이게 좀 의미 있는 게 당원들의 투표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당의 지도부가 억지스럽게 누군가를 후보로 밀려고 하다가 당원들이 그걸 제지시킨 거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진행자께서도 당연히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당이건 저 당이건 간에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당원인 거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상식과 원칙과 합리를 어기면 꾸지람 받는 거 역시 네. 마땅한 거고요. 네네. 당원들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지도부라고 하는 작자들이 우리 당원을 뭘로 보기에 어떻게 보기에 이따위 짓을 강행을 하고 우리에게 추인을 해달라? 그게 어제 벌어졌던 전당원 투표 설문조사 아니었습니까? 예. 전화 ARS로 네. 찬성이면 1, 반대면 2, 보나마나 이랬겠지요. 예. 묻고 따지고 할 필요도 없이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한 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젯밤에
하도 헷갈려요. 요즘 국민의힘은 시간 단위로 뭐가 바뀌니까. 네. 어젯밤에 그 뭐 신동욱 누군가 저 뭐 대변인인가 하는 사람이 네. 와서 하는 얘기 들으니까 구체적 몇 %는 밝히지 않았지만 근소한 차이로 부결이 높았다. 네, 이거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근소하다고는 하지만 통상 당이 무슨 결정을 내려놓고 그냥 요식 행위로 묻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노 해버리니까 예. 당황한 영역 그렇죠. 표정에 드러났잖아요. 네, 네, 네. 저는 뒤늦게나마 바로 잡힌 거고 네. 정당 민주주의의 출발은 거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당원들의 뜻이 명확히 반영되는 것. 그다음에 세상에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신랑을 대기실에서 바꿔치우고 야 이 용인해줘 이게. 네, 맞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가 오늘 선관위에 대선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사무총장에 4선의 박대출 의원을 내정했는데 이 박대출 의원은 계엄을 옹호했던 친윤계예요. 그러게요. 이것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적절한 인사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예. 이번 사무총장이 그렇게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 같지는 않고 네네. 김문수 후보가 처음에 후보 되자마자 사무총장 바꾸려고 했잖아요. 네, 그게 네. 이제 쌍권총에 의해서 부결이 그렇죠. 됐었는데 요 난리를 치르고서 이제는 지휘봉이랄까? 네. 힘은 김문수 후보에 가 있는 거니까 예, 예. 바꿨는데 어떻게 하필 이런 사람을 바꿨어요? 그러게요. 계엄도 막 뭔가 적극적으로 의미가 옹호하고. 있는 것 같기도 글쎄, 너 하고. 여기서 뭐 나는 의미를 잘 못 찾겠어요. 아, 아마 그런가요? 김문수 후보는 네네. 좀 우측에 있는 강경한 사람들도 다독일 겸 뭐 네. 이런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통합형 인사도 아닌 것 같고 국민 정서를 감안해도 저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국민의힘의 의원도 아니에요 사실. 나 박대출을 몇 명이나 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박대출 의원이 지금 내 말 들으면 좀 불쾌하실지 모르지만 네. 그건 뭐 개인적인 우리 서로의 차이나 문제고 국민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정치인급에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닥 잘된 인사 같지는 않은데 자기하고 한 3주일간 이제 호흡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사무총장이 조직하고 돈 관리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선 치르려면 중요한 일은 맞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볼 때는 자기하고 잘 맞을 사람을 골랐겠지요. 네. 사실 한덕수 후보가 내려간 게 친권 그룹의 당권 연장 시도가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 세력이 다시 김문수에게 붙은 거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네. 느낌도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 극우 세력 중에 하나였던 대표적인 극우 세력인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김문수 편에 있잖아요. 예. 역시나 오히려 전화위복이다 이런 평가를 공식적으로 또 냈어요. 이런 목소리들이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대선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긍정적이진 않을 것 같거든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제가 김문수라면 네, 전 목사 당신 좀 제발 가만히 있으시오. 네, 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말하겠지. 네, 네, 귀하도 좀 제발 있어 주시오. 입 닫고 있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요. 네, 네, 라고 말해야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정상적인 판단. 그렇죠. 이번 대선이 왜 열리게 됐는지를 생각하면 이건 너무나 빤한 거 아닙니까? 예, 계엄 때문에 생긴 겁니다. 치르게 된 조기 대선이고요. 사람들은 국민들의 상당 부분은 정치 진영 이런 걸 떠나서 상식적으로 볼 때 불법 계엄 내란에 대한 평가와 윤석열 집권 시기 3년에 대한 심판을 요번 선거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선거의 쟁점이 뭐가 되리라는 것을 유추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은데 그렇죠. 아스팔트 보수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이상한 소리만 골라가면서 하는 사람들. 예, 예. 중국인들이 와서 뭘 어쨌다는 둥, 뭐 일제 시대 때는 뭘 어쨌다는 둥 이런 국민적 합의가 끝나고도 한참 다 이루어진 것들을 시시콜콜이 꺼내서 엉뚱한 소리 해대는 사람에 대한 쌓이고 쌓인 불만과 비판과 반론이 어마어마한데 전 목사나 윤석열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이러면 되겠습니까? 될 일도 안 되죠. 그렇죠. 어차피 예. 될 일도 별로 없었겠지만.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또 여론조사 전문가이시니까 이걸 좀 여쭙고 싶었는데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전 후보죠 이제 협상에서 결렬됐던 주요 핵심 요인 중에 하나가 네. 그 역선택이었어요. 아. 이게 당원이나 국민 등 대상의 대규모 여론조사에서는 역선택이라는 점이 굉장한 영향력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여론조사로 뭘 정하려고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네. 참 잘 나왔어요. 네네네. 심정적으로 우려하는 심리는 조금은 이해합니다. 네. 예, 그런데 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역선택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요. 한 200명이나 한 500명, 많아야 한 1000명이라는 샘플이 딱 정해진 예. 1000명 정도를 놓고 그 사람에게 다 물어볼 때는 네네. 뭐가 찬반 의견이 팽팽할 때 한 40대 35쯤이라고 예를 듭시다. 예, 예. 어느 A 견해가 40, B가 한 35. 그러면 40, 35면 750명이니까 한 250명 남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그럴 때는 7, 80명의 의견이 어디로 가느냐도 꽤 영향을 미치겠죠. 예, 예. 이건 한 1000명을 조사할 때 얘긴데 아. 민주당 당원이 한 250만 명 됩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번에 발표한 거 들으니까 한 77만 명 정도 네. 된다고 해요. 네. 그리고 뭐 당심 50% 당원 뭐 국민 50% 하면은 전체 당원 한 80만 명 중에서 한 3, 40만 명 조사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합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벌써 조사 대상이나 샘플 대상이 한 100만 명, 몇십만 명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네네. 내가 처음에 든 예는 한 1000명 정도고 네. 그때는 아. 8, 90명의 의견이 클 수 있으나 네네네. 몇십만 명이 됐다고 치면 제가 계산을 하나 해드릴게요. 응답률 5%로 잡읍시다. 네. 그러면 4만 명을 조사한다고 할 때 응답률 5%면 2,000명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려면 1, 20명, 4, 50명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그렇죠. 2,000명이 대답을 했으니까. 네. 그거에 영향을 미치려면 최소한 20% 정도는 움직여야 의미 있는 그렇죠, 변화가 그렇죠.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한 4, 500명이 대답을 네. 해야 되는데 그렇죠. 4, 500명이 대답을 하려면 몇만 명이 나에게 전화가 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 잘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렇죠. 하고 이제 역선택을 할 사람이 동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네, 네. 근데 전화가 누구에게 갈지는 몰라요. 그러게요. 내가 지금 예를 드는 건 4만 명이었어요. 네. 40만 명으로 이걸 늘리면 지금 민주당이나 국힘 당원도 이미 전부 다 넘잖아요. 네. 40만으로 늘리면 2만 명 정도가 조직된 훈련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실은 A를 지지하는데 위에서 오더가 왔어. 너 B라고 해. 그래야 우리가 상대하기 좋은 놈이 되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B라고 대답을 하는 게 역선택이잖아요. 네네. 조직된 훈련된 네. 어떤 목적을 가진 답변. 그러려면은 40만 명일 경우에 2만 명이 그 정도 대답은 해줘야지 의미 있는 판세 변화가 일어나요. 그럼 2만 명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데 운 좋게 받는 사람이 한 2만 명이 되어야 하려면 네. 몇십만 명이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게요. 현실적으로 몇십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정치인이 거의 없어요. 너무 그게 명확하게 가능하겠습니까? 이해가 됩니다. 이재명 정도 되면은 네. 자발적으로 몇십만 명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네네. 모르겠다. 지금은 그런데 우려하는 심리나 경우의 수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실질적인 필드에서는 역선택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항상 후보 단일이 나오면 이게 초미의 관심사고 이번에 김덕수 미안해. 김문수 한덕수도 네, 이거 김문수, 가지고 한덕수. 이렇게 틀어졌잖아요. 네네네. 걷다 대고 그 역선택 안 일어날 거니까 걱정 마시오라고 대담하게 말하는 놈들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 아셔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네. 김덕수가 뭐야? 이것도 궁금했어요. 사실 이게 보수 내부의 갈등이었다. 가장 이제 보수로서의 대표 당이잖아요.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제대로 봉합되지 않았다면 만약에 개혁신당으로 이 표가 가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개혁신당에 15,000명 정도가 입당을 했다. 뭐 이런 네. 소식도 있었고요. 예. 사실관계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느냐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어젯밤이지 그젯밤이구나. 예. 그 첫날 신랑 바꿔치는 소동. 네.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네네. 아직 그냥 좀 시쳇말로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학을 띈다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네, 네. 학을 띄어버릴 거예요. 네네. 정치적 결을 조금 달리하는 진보 계열 시민이 아니더라도 맞아요. 예. 보수임을 자임하고 자칭하는 분들도 야 우리가 이 수준밖에 안 되나? 그렇죠, 그렇죠. 내 자존감이 너무 상해. 네. 그래서 화가 나실 거 아니에요? 네. 이건 어려운 말이 필요 없는 상식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모색이나 뭔가를 둘러보게 되잖아요.
하도 황당하면. 근데 이준석이란 친구 뭐 여기도 있었고 뭐 무슨 일로 투닥거리다가 윤석열하고 해서 나가긴 나갔는데 그 친구 하는 말 제가 직함과 존칭 생략합니다. 이준석이 나가면서 자기 살림 차릴 때 내걸었던 게 두 가지예요. 반 윤석열, 비 이재명. 그리고 뉴 제너레이션에 의한 새로운 정치 해보자. 그래서 나갔는데 겨우 명맥은 유지하고 4월 총선에서 작년. 네. 그랬는데 이번에 하는 짓 보니 국힘의 미래가 없다. 윤핵관과 쌍권총들이 저렇게 설쳐대고 당원을 무시하고 이런 무리를 계속 무리수를 두는데 하고 다른 선택지를 한번 볼 거 아니에요. 네. 당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그래도 새로운 걸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일부 옮겨간 건 확인이 되고 이 숫자를 뻥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요. 14,000명 정도 늘어났다는 거 이준석이가 또 그런 건 잘해요. 트집 잡힐 말은 안 하고 팩트로 거짓말은 안 해요. 나중에 책 잡히면 혼나니까. 그래서 한 몇천 명이나 1만 명 정도가 옮겨왔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 네. 국민의힘이 계속 저런 무리수를 두고 계엄에 대해서 어정쩡하거나 반성을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떠나는 거 당연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김문수 맞죠? 김문수, 한덕수 이 파동을 겪으면서 원래는 한덕수 예비 후보가 전 총리가 무엇을 내걸고 정치판에 뛰어들면서 출마 선언했냐면 개헌을 고리로 한 반 이재명 연대, 그랬죠. 이른바 반 이재명 빅텐트를 치는 주역이 되겠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요번 이 말도 안 되는 소동을 겪으면서 저는 누가 후보가 되든 이제 김문수로 정해졌지만 보수 원 텐트도 사실상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빅 텐트는 말할 것도 없고 네네. 보수권의 원 텐트도 힘들어지겠다. 그러면 흔들리는 사람들이 바로 민주당이나 누구로 오긴 뭐 하겠지만 이준석을 새로운 카드로 생각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명태균 게이트와도 연관이 있다고 들었는데 막판 표심이 어디로 갈지는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빛의 혁명 시작입니다. 내일부터 21대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죠. 통상 이 정도 기간이 남았을 때 우리가 살펴볼 만한 남은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는 큰 가닥은 잡혔고 네. 대세는 거의 정해졌다는 것을 이쪽이든 저쪽이든 솔직히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네. 방송에서는 말을 좀 신중하게 해야 하지만 네. 그래서 큰 남은 변수는 없다고 보고 아주 돌발적이고 이상한 사건 사고 빼고 그건 뭐 항상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거 예. 빼고 나면 이준석과 국힘 후보 간의 단일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가능성은 대단히 낮게 봅니다. 네네. 그럴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굳이 찾는다면 그런 거고 통상 한 달 정도 남았을 때의 여론이 실제 투표 결과하고 그대로 일치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첫 번째 유세를 합니다. 바로 우리 시민들이 나와서 광장에서 탄핵을 외쳤던 그 빛의 혁명이 일어났던 광장이죠. 이곳에서 첫 번째 공식 유세 활동을 한 후에 판교, 대전 등 남쪽으로 이어지는 유세로 동선을 짠다고 합니다. 이 전략 어떻게 보세요? 잘 된 것 같아요. 청계광장이면 여기서 걸어서 한 2, 3분이면 되네요. 맞아요. 바로 길 가깝습니다. 건너면 저긴데 왜 저 강원도하고 경상도 이쪽 경청 투어라는 거 올해 쭉 해왔잖아요. 네. 저는 아주 그게 백미였던 것 같아요. 예. 뉴 캠페인은 앞으로 선거운동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네. 뭐 이상한 것도 들고 우 몰려다니고 오뎅하고 고등어 이렇게 들고 제발 이런 것 좀 그만하고 네, 물론 네. 시장은 저는 가야 그렇게 되지만 생각합니다. 네. 시장은 가야 되지만 네, 네. 판에 박은 사진 30년 전에 대선 출마자들도 고등어 들었고 네. 지금도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리고 감자 냄새 맡고 있고 네. 이게 정말 웃기지도 않은 일인데 그런 거 말고 네. 골목골목에 들어가서 단 10명을 만나더라도 제대로 생생한 살아있는 얘기를 듣고 확실히 해줄 수 있는 약속을 하고 챙기게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고 이게 진짜 민주주의 착근의 과정이라고 보고요. 네. 뭐 광화문 청계에서 시작해가지고 판교하고 뭐 대전 가는 건데 이게 그곳들이 혁신과 반도체
과학 기술을 상징하는 곳들이잖아요. 네. 전 잘 잡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하나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에서 9일까지 무선 100% 자동 응답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번 조사는 한덕수 총리가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후보 교체 논란이 빚어지기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요. 이재명 후보가 52.1%, 50% 과반을 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소폭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가 20% 이상 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재까지의 저 수치 52대 31대 6 이 정도면은 단독 과반이 된 거잖아요. 네. 현재까지는 대세를 확정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고요. 예, 예. 아마 이제 누가 누구랑 붙는다는 게 딱 정해졌으니까 네. 보수 후보 김문수 후보가 조금은 더 늘어날 여지는 있을 거예요. 예, 예. 그 어디까지 팽창하느냐가 이제 앞으로는 관전 포인트일 텐데 제가 보수 원텐트도 힘들 만큼 상처와 내홍이 컸다 그랬잖아요. 네, 요 며칠 그랬죠. 사이 예. 그 신랑 둘 결혼식 사건이 네, 네. 어마어마한 큰 겁니다. 이거.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좀 변동은 있겠지만 단독 과반은 대세는 확정됐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서게 되면 이 여론조사보다는 조금 상승세를 탈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네, 거죠? 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원텐트도 힘들다. 반 이재명 원텐트, 빅텐트도 힘들고 원텐트도 힘들다. 보수 원텐트도 다 바라는 데만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예. 네, 그들이 바라고 있는 것만큼은.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것도 그냥 이제 상상의 영역이고 예측의 영역이어서 그렇긴 한데 혹시 네.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이준석 후보와 네.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면 그게 이제 단일화의 효과를 이룰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두 후보가 37.4% 정도예요. 지금 이제 리얼미터 조사로 따지면 둘이 합치면 그렇죠. 네. 합치면 그러면은 단일화를 했을 때 어떤 효과를 볼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단일화가 효과를 내려면 각자의 지지 기반이 많이 달라야 돼요. 네, 겹치면 제닭 잡아먹기예요. 그렇죠. 귀하와 나 사이에 교집합이 한 80%가 돼버리면 네네. 그거 뭐 안 합치나 큰 차이가 없는데 우리는 교집합이 많지 않아. 예. 그런데 아름다운 단일화, 시너지 효과가 나는 단일화면 이쪽은 내 지지자가 아니었는데 이리 오는 거고 그렇죠. 이쪽은 저쪽이 아니었는데 가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겹치면 제닭 잡아먹기니까 별 뭐는 없겠고 49대 51 정도로 만약에 이건 만약이에요. 팽팽하게 확 따라붙으면 그때는 3, 4% 가진 사람의 표도 꽤 의미가 있겠죠. 네. 근데 지금은 아직은 그런 국면은 아니지 않느냐 싶고요. 빅텐트는 이제 국민의힘이 낸 무리수 때문에 가버린 거고 네. 한덕수 후보가 탔던 꽃가마가 알고 보니까 그게 꽃상여예요. 네. 가마가 아니고 상여였어. 상여. 예, 예. 죽음으로 가는 상여. 네. 그러니까 보쌈 하듯이 막 야밤에 이러니까 보수권 내에서도 여론이 크게 출렁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여론조사인데요. 결과인데요.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 민주당 등 야권의 정권 교체를 원한다라고 네. 답한 비율이 55.8%, 전주 대비해서는 4.3%포인트나 상승을 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정권이 왜 교체돼야 하는지는 이미 합의된 네.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거라고 봅니다. 가장 상징적인 건 계엄 때문에 그렇고요. 내란 종식. 그 이후에 뭐 윤석열 씨가 법원에서 풀어줘 가지고 막 활보하고 다니잖아요. 지금도 예. 오늘도 뭐 쓰고 막 이랬던데 네. 이거 자체가 실은 말이 안 됩니다. 원래는 구속 수감되어 있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그냥 예. 여러 소리 할 필요가 없이 네. 그거에 대해서 느끼는 야 이건 아니지 않아? 이렇게 문제가 오랫동안 안 풀리고 있지 않아? 그런 것이 하나 크고 왜 정권이 교체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도층에 계시는 분들은 계엄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넉 달, 5달 동안 변함없이 강했어요. 예. 그게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정권 교체 심리가 55%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일단 지난주에 굉장히 좀
내려갔어요. 하락했다가 올라 네. 반등했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건 일부 뭐 국민의힘의 그 경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의 컨벤션 효과 비슷한 것도 일시적으로는 그렇겠네요. 있을 수 있죠. 일시적으로. 알겠습니다. 컨벤션 알겠습니다. 효과는 원래 한번 왜 그래? 미안. 한번 이렇게 뛰었다가 네네.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아. 컨벤션 효과는 업 다운. 네. 제자리 한번 갔다 또 빠져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건 어느 당이나 아주 비슷해요. 짧게 아까도 언급을 하셨는데 윤석열 씨가 SNS에 국민께 호소하는 글인가요? 드리는 호소인가요? 예, 예, 그 글을 올렸어요. 앞으로 이제 선거 기간에 그렇게 좀 중간중간 예. 등장을 할 것 같은데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진짜 제일 확실한 엑스맨 아닙니까? 네. 뭐라고 할 때마다 저는 표 떨어지는 소리가 우수수 할 것 네, 같은데 네, 네. 그래서 김문수 후보 속마음은 아 제발 좀 가만히 계시오 뭐 예. 이러고 막 같은데 뭐라고 하대요. 근데 아직도 착각하고 있고 자기가 대통령 아닌가 착각하고 있고 네네. 파면됐다는 거를 실체감을 못하는 것 그러는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인지 부조화라고 그러나 어려운 말로 네네. 반성과 사퇴는 전혀 없어요. 근데 막 나댈수록 안 좋은 건 뭐 확실하다. 아, 네, 알겠습니다. 하디슈 라인업 이강윤 전 한국사회 여론조사연구소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임 박대출 사무총장이 내 전화번호 알면 뭐 보내겠는데 아, 그런가요? 자기를 너무 우습게 봤다고. 혹시 보내면 다음 방송에서 좀 알려주십시오. 자, 이어서 저희는 민초단으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판. 너도 받고 나도 받는 친구 초대 무제한 적립 이벤트. 초대 횟수 무제한, 보상도 무제한. 한 문제만 풀면 친구도 코인, 나도 코인. 우승 상금에 친구 초대 보상까지. 매일 낮 12시 증권 통팟에서 만나요. 마치 이런 거 아닙니까? 축구 경기를 하는데 심판이 갑자기 그 공 뺏어가지고 반대쪽 골문으로 골 치고 들어가는 그런 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심판이 그렇게 선수로서 플레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찌된 경위인지 대법원장이 과연 다른 대법관 9명과 어떤 모의를 하고 어떤 작당을 하고 외부의 어떤 세력과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제1당의 후보를 아예 선거 전에 제거하려고 했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갑자기 정치 한복판에서 누구 일방의 편을 들 때 그러면 국회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최고법원이 한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켜도 우리는 대통령이 한 일이니까 다 참고 견뎌야 하는 겁니까? 그것을 하듯이 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을 탄핵을 하듯이. 네. 자, 더불어민주당의 김기표 의원의 발언을 함께 봤습니다. 시원시원하죠. 자, 다시 민주주의를 되찾는 초선 의원의 이야기 민초단으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타이틀 같군요. 전 타이틀이 있는 줄 알았어요. 자, 그러면 김기표 의원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 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부천시 네. 김기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요즘에 의원님 발언 네. 보는 재미에 국민들이 네, 너무 사이다 발언하시고 계세요. 저는 막상 보니까 좀 쑥스러운데요. 아, 그러셨나요? 예. 네. 예.
일단은 네. 굉장히 급박하게 네. 국민의힘 상황이 돌아갔어요. 네. 그리고 24시간 안에 김문수에서 한덕수로, 한덕수에서 아. 김문수로 후보가 바뀌는 사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 결정을 당원들이 했다는 좀 중대한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잠을 자기 어려울 정도, 잠을 자면 무슨 소식이 들려올까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쪽에서 그렇게 우스갯소리가 좀 있었는데요. 이번에 당원들이 국민의힘 쪽 당원들이 한덕수로 후보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해서 예. 다시 김문수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도부에서 하면은 당원들이 보통 이게 찬성을 하거나 편을 들어주는 게 보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찬성 반대를 물으면 보통 찬성을 하죠, 해주죠. 보통은. 왜냐하면 네. 어린이 잘 알아서 고민해서 그렇죠. 한 일이겠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엔 아마 도저히 자기들이 보기에도 너무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권리당원이나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이 선출한 김문수 후보를 아예 쌍권이라고 하는 두 지도부에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듯이 보이니까 보통은 찬성표를 던지는 당원들도 이번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 거부하는 반대표를 던진 것 같고요. 네네. 그 결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국민의힘 쪽이라도 저렇게 당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지도부가 자기들 권력인 양 하면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걸 보여준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그 얼마 동안은 네. 일시적인 문수당이라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네.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가졌던 분들이 계셨지만 이제 네. 공식적으로 후보가 되고 나니까 이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의 캐릭터를 내세우고 있어요. 반 이재명. 그렇습니다. 바로 반 이재명을 네. 가지고 나왔는데 국힘은 이 이재명 정적 이 전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 그 처음에 김문수를 조금이라도 응원했던 건 뭐냐면 내란 행위에 있어서 할 때 국무총리고 네. 뭐 기름 뭐 장어 뭐 이런 별명 다 하듯이 네. 마치 이게 무임승차해서 자기가 제일 좋은 거는 아무 노력도 안 기울이고 따가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눈길 행태가 풀었죠. 조금 보기 싫어서 네네. 김문수 후보를 좀 열심히 해라 지지하는 응원하는 면이 있었겠지만 사실은 김문수 후보의 개인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비판할 점이 많이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외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 예비 경선 때부터 계속해서 반 이재명 얘기만 하잖아요. 예. 우리가 사실은 선거에 나온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제가 당선되면 이 나라를 어떻게 바꿔 나가겠습니다. 이 나라가 제가 당선되면 이렇게 좋아집니다. 이런 캠페인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잖아요. 예. 그런데 마치 그 이재명을 반대하고 이재명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온 사람처럼 행동하니까 국민들이 아무리 국민들이 좋게 봐주려고 해도 그건 봐줄 수 없는 거고 저는 늘 얘기하는 것이 정치를 하는 사람 그리고 뭔가 자기가 선출되도록 호소하는 사람은 자기가 빛나는 별이 돼야지 남의 빛에 반사되는 별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흔히 하는데요. 사실은 그냥 이재명에 기대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다. 이재명을 반대하는 것에만 올인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무슨 공약을 지금 갖고 있는지도 지금 모르겠어요. 공약이 전혀 없어요. 네,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을 바꿀지 개혁할지 이런 거에 이분도 대해 후보 뽑다가 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왔습니다. 네, 그거 한 며칠 하는데 나오는데 시간 좀 걸릴 것 같은데요. 네, 그것도 그렇고 네. 이제 국힘 내부 내홍이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바로 선거 체제로 갈 수 있겠느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박대출 사선 친윤계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했고 네. 또 그 저기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도 뭐 그대로 갈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해서 좀 봉합이 될 것인가? 그러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많아요. 지금 SNS에 저는 오늘 아침에 보고 너무 좀 웃었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재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끝에 수로 하고 김문으로만 바꾼 거예요. 원래 한덕수로 찍어놨다가 옷을 한덕수로 다 이제 찍어놓은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우스갯소리죠. 근데 이제 한덕수가 갑자기 김문수로 바꾸니까 끝에 수는 같고 재밌네요. 그래서 뒤에 김문으로만 바꾼 그런 네. 이제 짤이 돌아다니는 걸 봤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그러니까 한덕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지도부에서도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 저렇게 한덕수를 하려고 했던 것을 보면 네. 그래서 준비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갑자기 지금 김문수로 후보가 교체됐기 때문에 네. 그 혼란은 당분간 며칠은 좀 갈 것 같고 준비도 바로바로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하셨듯이 지금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물론
대선 갈 때 같이 갑시다. 지금 당장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서로 감정이 거의 깊어졌고 김문수 쪽 최측근의 차명진 씨는 계속해서 누구는 당원권 정지 3년에 권영세 뭐 권성동 쭉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쵸. 그 얘기도 나왔어요. 니네는 다 당원권 정지 3년 될 거야. 이렇게 마치 이제 다시 당권을 갖고 왔기 때문에 칼을 있는 대로 휘두를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네. 그러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렇게 단결이 잘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체제 전환도 쉽지 않을 거고 일시 단결해서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는가 이런 좀 생각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중앙선대위 민주당 중앙선대위 신속 대응단에서 네. 오늘 김문수 후보의 망언집을 네, 네. 냈어요. 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진짜 모습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크겠죠. 네, 그렇죠. 사실은 이 지금 어떻게 보면 막장 드라마라고 보통 하는데 이 며칠간에 걸친 국민의힘 후보 선출 과정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김문수 후보가 피해자처럼 돼 있어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승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김문수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사실 김문수 후보를 국민의힘 쪽에서 밀어내려고 한 것은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막말을 막 많이 했고 네네. 그다음에 정광훈 목사하고 그렇죠. 붙어서 굉장히 극우적인 네. 세력과 한편이 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또 막말을 많이 했고 예. 그다음에 윤석열이 계엄할 때 내란행 했을 때도 끝까지 동조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미 표의 어떤 확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김문수보다는 한덕수가 낫겠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니만큼 김문수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코미디 같은 그 상황을 이제 걷어내고 김문수의 본 모습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김문수의 본 모습은 진짜 막말로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뭐 소방관한테 전화 걸어서 내가 도지사인데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그것도 있고 일제시대 소녀시대 때 선조들 일제시대 국적이 어떻고 김구우 그렇죠. 선생 국적이 중국이라고 하고 소녀시대 쭉쭉빵빵 소녀시대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여성 비하 발언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한 발언들 많았어요. 네, 그래서 참 그다음에 내가 국회의원 세 번씩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한 사람인데 네. 이래가면서 그렇죠. 예,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 저도 쭉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계기로 막말 그 시리즈를 한번 보고 왔는데요. 저런 사람이 그러니까 말은 생각을 담아내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생각이 은연중에 튀어나오도록 돼 있는 게 그 말인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저렇게 막말하는 사람들 그 안에 사고 방식은 어떨 건가? 그렇게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도저히 저는 김문수를 찍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윤석열 씨가 네. 국민께 드리는 호소 해서 SNS에 글을 올렸어요. 사실 뭐 우리도 반갑지 않지만 네. 국힘 입장에서도 좀 뜨악하지 않았을까. 며칠 전부터 준비해 놓은 글 같고요. 네. 제가 보니까 그다음에 한덕수가 될 것을 생각하고 써놓은 그러니까 글이 그 아니냐. 시점이 네. 후보가 결정된 시점에서 네. 글을 올렸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글을 아마 좀 수정했을까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네네. 이제 돌아다니는 글 중에 네. 중간에 그리고 다른 후보를 지지하셨던 모든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한 걸 사실 그 부분을 못 바꾼 것 같습니다. 한덕수로 그래요? 김문수를 한덕수로 네.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꾸고 내보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이제 제 생각에는 이 글이 처음에 한덕수가 당선된 것을 그러니까 후보가 될 걸 생각하고 그러네요. 네. 썼다가 급히 내보내다 보니까 다른 건 다 바꿨을 텐데 네. 편리한 그 부분을 예, 한글 하면 컨트롤 F 찾는 기능이 있는데 그것도 안 쓴 모양입니다. 써보면 이게 네. 찾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안 바꾼 걸로 봐서 아예 한덕수로 써놨다가 김문수로 바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진짜 이게 계륵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진짜 넘기지도 네, 뱉지도 계륵의 못하고 같은 약간 존재죠. 그런 예. 존재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기도 어렵고 네. 그렇다고 또 배제하자니 또 기존에 그래서 여기서 일절 지금 국민의힘이 저는 논평을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논평을 안 낸 것으로 제가 네네네, 확인하고 그러니까요. 왔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진짜 애매할 겁니다. 그렇다고 박수 쳐주자니 중도 측이 그러면 내란당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 그렇다고 배제하자니 또 한 30% 정도 되는 국민의힘 지지 네. 세력 윤석열을 지지하는 30%는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그 몇 퍼센트도 또 중요하고 하니까 국민의힘이 갈팡질팡하는 것 같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렇게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개 데리고 산책이나 하고 또 이런 메시지 내고 이런 것은 사실 국민의힘에 굉장히 안 좋겠죠. 국민의힘도 좀 당황스러울 겁니다. 네.
자, 오늘 민주당에서 김민석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이 윤석열 씨에 대해서 당적 박탈을 해야 된다. 또 재구속 여부에 대해서도 공개 질의를 했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것은 오늘 한 5가지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그러니까 너무 극우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내란 쿠데타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밝혀라. 네. 당신은 그때 국회에서 다 일어나 사과할 때 당신 혼자 앉아 있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내면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내란 행위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그런 의미고 아마 그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사람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내란 행위이고 그다음에 반헌법적 행위다라고 그래서 판단해서 탄핵을 한 파면이 된 대통령에 대해서 입장을 정확히 밝혀야 될 의무가 있죠. 네. 그걸로 인해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정말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옳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제는 바꿔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틀렸다고 생각하는지 아까 막말 중에서도 그런 거 있었습니다. 계엄할 만하니까 했다 이런 취지의 말 정확한 워딩은 제가 기억나지 않는데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던 사람인데 이제는 공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기 때문에 그분에서 자기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되겠죠. 그걸 가지고 국민들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란 행위가 맞다 아니다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아마 투표하는 분들은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또 하나 짚어보고 싶은 게 검사 출신이시니까 법적 좀으로 의견을 여쭙고 싶은 게 사실 국민의힘 비대위가 한덕수를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를 후보직을 박탈하고 취소시켰어요. 네. 이거 관련해서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기 직전에 이제 후보가 교체되는 바람에 판단도 이제 유보가 됐잖아요. 그렇죠. 없잖아요. 예. 그러면 당선이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후보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좀 법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 지적이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제가 그 국민의힘 쪽 당헌 당규를 다 봐야 정확한 판단은 되겠으나 일단 오늘 보도한 내용만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구성해 보면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취하했거든요. 자기가 후보로 됐기 때문에 취하했는데 지금 당원들한테 물은 것은 본인의 취소가 김문수 후보의 취소가 옳으냐 그러냐를 물은 게 아니고 취소는 이미 되고 그렇죠. 한덕수 후보를 하는 것 한덕수 후보 이렇게 공고해서 우리가 한덕수를 뽑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찬성하십니까? 그렇죠. 한덕수 후보를 뭐 세우는 것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물었기 때문에 거기서 반대했다면 한덕수 후보는 이제 안 됐잖아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취소됐고 한덕수 후보는 안 됐고 그러면 사실은 다시 정해야죠. 그렇죠. 그 다시 정하는 절차가 있었는가? 근데 제가 보기엔 다시 정하는 절차도 없이 한덕수 후보를 세우는 게 실패했으니까 다시 취소된 김문수 후보가 된다? 좀 이상한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적인 논리로는 제가 보기에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물론 당헌 당규에 그게 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아주 예외적인 조항을 두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상정해서 그런 예외적인 조항을 뒀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엔 형식상 결함이 있는데 그건 이제 문제는 또 당내에서 한 행위라 그리고 또 시간도 지금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걸 법적으로 다투어서 이게 무효냐 아니냐를 할 시간 없어서 그냥 흘러갈 것 같은데 법 논리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절차로 보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앞서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권영세, 권성동과 한덕수의 배후 세력 이런 얘기를 언급을 하면서 정계를 은퇴해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배후 세력으로 이야기한 것 누구라고 보세요? 권성동, 권영세 두 쌍권이라고 표현된 두 사람이 이 일을 주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이걸 다 했겠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회의적입니다. 뭔가 지금 조희대 사법 쿠데타부터 해서 배후에서 기획하는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고 실제로 김현장이라고 하는 그때 소속됐던 서모 변호사가 이걸 다 기획한 사람 아니냐 이런 말들이 이제 한간에 돌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서모 변호사는 김현장에서 이제 이제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고, 왜 갑자기 아무리 논란 하나로 저렇게 사람이 그만두나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더 사실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뭔가 이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함께 가야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 뭔가 기획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각자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합리적 의심이 예, 그건 듭니다. 굉장히 합리적 의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제 기획하는 팀이 있으면 법원은 어떻게 해서 대법원장과 잘 이렇게 얘기해 보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쌍권이 아주 무도한 일이고 무모한 일이잖아요. 사실은 네. 새벽에 이렇게 해서 기존의 후보를 뒤엎는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야습이라고 표현했어요. 야습. 네, 그러니까 옛날에 삼국지에 보면 매복과 야습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 밤에 그 진짜 쳐들어가서 이렇게 그렇죠. 침투하는 그 야습을 감행했는데 그게 쌍권이 둘이 그냥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가능한 일인가? 저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저는 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그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당권까지 뺏기게 되면 예. 이제 완전히 무기징역 사형밖에 없는 형의 처벌 받게 될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그 세력이 배후에 조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철저히 수사해서 밝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국민의힘 이번이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그 사이의 내홍의 모습이 국민들의 눈에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비춰졌을 것 같은데 네. 거기에 가담했던 인물들에 대한 어떤 이렇게 정계응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제 진짜 정치권에서는 절대 보지 않았으면 하는 인물들이거든요. 네. 이 선거판으로 바로 넘어가면서 유야무야 될 것 같은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제 제가 싫어하는 당이고 상대 당이지만 국민의힘에서 저런 정말 말도 안 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정치 퇴행을 보여준 맞아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정치 어떤 의식 수준을 저하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거는 저 당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정치권이 다 나서서 그런 일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죠. 예. 물러나도록 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정치 네. 어떤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마 국민들께서 국민의힘 당원들도 마찬가지고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서 저들이 더 이상 정치에서 나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판단해 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저도 저런 정도의 사람이 같이 정치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저도 힘을 보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명명미 댁에서도 정치 퇴행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생중계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빛의 네. 유세 시동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유세 일정을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네. 잡으셨어요. 사실 네. 지금까지 골목 이제 그 조금 힘든 곳을 찾아다니시면서 네. 경남이라든지 강원도 쪽을 먼저 찾아보셨다면 이제는 광화문을 비롯해서 뭐 남부 쪽으로 계속 이렇게 내려가실 것 같아요. 네, 경기도 그렇게 일정이 쪽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네. 일정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재명 후보 얘기하니까 너무 좋네요. 아까 국민의힘 쪽 얘기를 괜히 표정이. 별로 지금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 얘기하니까 좋고 그동안 이제 경청 투어해서 이렇게 험지도 많이 가고 네. 그러니까 별로 오히려 영남이나 이런 데는 그쪽에서 다 당선이 되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네. 사실은 오히려 정치 발전도 잘 안 되고 지역 발전도 안 되고 또 민주당대로 험지니까 잘 이렇게 네. 정책이 잘 안 된 상황이었다면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그거는 굉장히 획기적이라는 것인 저도 그렇게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험지지만 정말 여기는 빨간색이 중요한 거, 빨간색이냐 파란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지역도 우리가 정말 차분히 잘 지켜서 잘 살펴서 잘 살게 하겠습니다. 이런 네. 메시지와 또 실제로 들었잖아요. 예. 그게 정치인의 기본 자세를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 선거가 있게 된 정신, 그러니까 윤석열의 내란 행위로부터 인해서 탄핵이 발의되고 파면에 이르기까지 그 광장이 상징적인 곳이었잖아요. 네. 다 응원봉 들고 나와서 그 국민들이 모여준 힘으로 인해서 윤석열이 파면이 되고 이번 선거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 출정을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고 잘 선택된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 내일 지역은 잠깐 아침에 발대식 하고요. 그쵸. 거기 가려고요. 가서
일단 처음 발대하는 데는 저도 가서 좀 참여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네. 잠시 잠깐 비워도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남권, 경기 북부, 뭐 강원도 접경지 이런 곳을 찾다가 네. 이제 바로 전날인 오늘은 전남에서 네, 네. 경청 투어를 마무리했고 총 51개, 51개 시군을 돌았다고 하십니다. 너무 피곤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사실 그때 소식들을 볼 때마다 이게 선거 운동이 아니고 네. 국민을 정말 찾아가는 모습들, 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경청하는 모습들 이런 걸 느꼈어요. 네. 너무 자연스럽게 차기 대통령의 모습이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너무 이렇게 그 자세가 되어 있는 모습.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어떤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이런 거보다는 진짜 네. 실용주의적인 그러니까 사람이잖아요. 옷도 그러면은 네. 그 보통은 그렇죠. 파란 색깔을 입을 텐데 네. 그렇지 않고 굉장히 편안한 모습으로 네, 그렇습니다. 요새 활동을 하셨어요. 네. 그동안. 그리고 이제 굉장히 실용적인 분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 가서 듣고 그걸 해결하고 네. 이런 걸로 사실은 정치적인 이미지 그다음에 그게 내공이 쌓여온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떤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어떤 행위였다고 보고 앞으로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저런 모습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고 네. 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그런 대통령을 가질 수 있다라는 희망에 이렇게 차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경북 영천시에서 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네. 머슴의 제일 조건은 잘생긴 것도 아니고 네. 색깔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이런 것도 아니다. 네. 이런 언급을 하셨어요. 통합을 강조하신 거죠. 네, 그렇죠. 이거 뭐 잘생기면 더 좋겠지만 농담입니다. 근데 뭐 머슴이랑 진짜 그 대통령은 일하는 사람, 국민이 뽑은 공복이라고 하잖아요. 공적인 네. 머슴 이런 네.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진짜 국민들이 하고자 하는 일, 원하는 일을 하는 머슴으로서 뽑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일을 잘해야죠. 예. 머슴이 잘생겼는데 일을 안 하면은 그리고 머슴이 나하고 좀 마음은 통하는데 일은 완전히 능력이 없으면 네. 그렇죠? 내가 같이 데리고 있는 사람, 내가 진짜 혹시 머슴이 있다면 그 머슴이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이야 나도 편하고 나도 잘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실용적인 면을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정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정말 일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흔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뭐 듣지도 않고 맨날 그 악마화에 물들어가지고 난 이재명 싫어 이런 사람들 가끔 있거든요. 예. 저한테도 그런 얘기 하는데 네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 5년 후에 너는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잘 살고 있을 거고 너는 지금보다 훨씬 삶의 질이 풍요해질 거고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해질 거다. 내 말 한번 믿어봐라.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예. 저는 실제로 그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네. 제가 이재명 후보를 열심히 지지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네. 이제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네. 사실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진짜 부산에서 칼침 사건도 네, 있었고요. 예. 여러 가지 테러 관련한 제보들이 잇따르고 있어서 경호를 강화했다고는 하지만 안전에 혹시 문제는 없을까? 제일 걱정이 그거거든요. 그렇죠. 선거가 사실은 물론 여론조사가 앞서간다고 해도 끝까지 투표 날까지 정말 겸손하게 우리 국민들을 만나고 지지를 호소하고 해야 되는 게 선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지지율을 볼 때 이재명 후보가 아무래도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쪽에서 저렇게 한덕수, 김문수 이렇게 후보 교체까지 무리하게 하는 그룹으로 봐서는 그 이재명 남은 마지막 수단이 뭐겠는가? 네. 정말 후보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예. 추론이 가능하고 정말 최후의 수단. 그러니까 조이대 사법 쿠데타 뭐 이런 거 다 포함하면 온갖 짓을 다 하는 집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기 싫고 설마 그러겠느냐 하겠지만 설마 그러겠느냐 하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후보자에 대한 위해가 최후의 저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분에 정말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유권자들을 만나는데 스킨십이 부족해지는 문제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떻게 저도 정치인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다시 만나서 얘기하고 이렇게 악수하고 네. 이게 살을 호흡도 부딪히고 하고. 호흡하고 이런 부분이 정말 네. 필요하고 좋은 건데 그게 안 되는 면에 있어서 혹시 유권자들께서 서운해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해해 주실 겁니다. 그렇죠. 후보자에 대한 위해 그걸 차단하는 것이 원래 더 큰 네. 큰 문제이기 때문에 잘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그리고 이제 차제에
지금까지 어떤 선거 관행 이런 것이 이제 SNS 발달하고 이런 시대에 인터넷 시대에 맞춰서 선거 문화도 좀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댓글에서 김기표 의원님 응원하는 댓글이 많고요. 여시아무님께서 접경 지역 이 후보님 방문을 했을 때 박정희 후보 이후에 처음이다 이런 네, 얘기도 그런 말 있었죠. 남겨주셨어요. 네, 예,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대통령 후보님 이재명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이런 댓글들 네.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계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자, 민초단 처음으로 보내드렸는데 오늘은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화이팅입니다. 곧바로 정치하는 언니들 방송됩니다. 팟 증권 통팟. 매일 낮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 자신만의 가치와 색이 담긴 글을 작성하고 가치를 인정받으세요.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에서 뉴스북 뉴스라인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세요. 작성 키워드를 지급해드립니다. 내가 작성한 글이 언론사 기사처럼 뉴스포털에도 노출. 초창기 활동 지원금까지. 지금 바로 뉴스통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네, 뉴스 토마토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정치하는 언니들. 오늘은 장유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전수미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혼돈의 24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졌네요. 자, 이 혼돈의 시간 네. 두 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진짜 막장의 끝을 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거는 누가 봐도 그랬을 거고 국민의힘 당원들도 이게 찬반 묻는 거에 대해서도 이거 안 된다 반대를 더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구체적인 수치는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그러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기는 유신 때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완전히 그냥 민주성을 그냥 없애버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거기에 대해서 1차 책임은 권성동, 권영세 그 두 그렇죠. 지도부에 있다는 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이건 정당사에 완전히 흑역사를 남긴 거고 네. 또 이걸 자초한 건 김문수 후보입니다. 본인이 아. 22차례가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 한덕수랑 나 단일화 할 거다. 네. 김덕수다. 을지문덕이다. 그랬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현혹시켰어요. 맞아요. 거기까지 왔으면서 그때 딱 표변하고 물론 정당성을 줬죠 지도부가 바로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그 당 대표로 당 후보로 선출되자마자 단일화 어쩔 건데 그러니까 예우도 없고 컨벤션 효과를 누릴 그런 부분도 다 본인들이 포기해 버렸는데 결과적으로는 국민 외면받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거는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네, 이미 외면을 받고 있죠. 사실 지난 밤 사이뿐만이 아니라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이게 잠을 자면 그 사이에 뭔가가 변하기 때문에 심지어 새벽에 잠도 안 잔 한덕수 후보는 그때 이제 등록을 하기도 하고요. 3시에. 네. 그 당원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올 줄은 또 몰랐고요. 그렇죠? 정말 놀랐던 게 이게 뭐 12월 3일은 국민의힘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쿠데타를 했잖아요. 네. 바로 엊그제 있었던 거는 저 국민의힘의 정당 쿠데타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이런 정당 쿠데타가 이뤄졌는데 재밌는 게 12월 3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내란 쿠데타도 네. 결국에는 우리의 빛의 혁명 국민들이 막아냈고 바로 국민의힘의 이런 정당 쿠데타는 국민의힘 당원께서 또 막아내셨다. 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힘은 뭐 보수나 뭐 진보 상관없이 참 위대하다라고 느꼈고요. 시계열로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역사가 만들어졌거든요. 어떻게 보면 1시경에 갑자기 김문수 경선까지 그랬죠. 토너먼트 다 했는데 1시경에 취소. 취소. 대통령 후보 자격 취소되고요. 네. 그다음 이제 2시경에
후보자를 우리가 새로 신청 공고를 냈어요. 또 3시경에 한덕수 한덕수가 총리가 후보 등록 그 서류 25개 넘는 거 다 준비를 해놨다가 네. 3시경에 또 등록을 하죠. 네. 그 4시경에 우리 한덕수 뭐 최고 존엄인 것 같아요. 한덕수가 우리의 최종 후보다라도 발표를 합니다. 네. 이런 정말 시간대별로 너무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일어나는데 그러다가 오전 10시부터 이 한덕수 9시까지. 우리 후보로 할 거냐 이제 투표를 했죠. 그렇죠. 근데 사실 아시지만 그때만 해도 김문수가 한덕수보다 밀리는 게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냐, 그럼 그게 너무 했어요. 대세였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측에선 불안해서 가처분 신청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가처분 신청이 무력하게 국민의힘 당원들이 우리가 이쪽에서 빛의 혁명을 한 것처럼 그쪽에서 이제 철저한 응징의 혁명으로 이제 김문수 후보로 다시 세웠다. 드라마다. 이런 드라마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또 정신 차려야 돼요. 자, 윤석열 당에서 전광훈 당, 극우당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윤석열을 대표하는 게 한덕수였다면 극우, 전광훈 세력을 대표하는 게 김문수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사정에 밝으신 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예. 왜 지도부가 무리수를 뒀냐. 저는 당연히 당리당략과 당권 다툼이 있다라고 보는데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건 우리가 오히려 진짜 자유통일당한테 M&A 당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위기감도 있었다는 거예요. 네, 네. 김문수란 정치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통일당의 초대 당대표였어요. 처음에 이 당을 만드는데 이건 극우 정당입니다. 정당이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네. 어떤 정치 결사체라기보다는 어떻게든 이 기독교에 뿌리를 대고 있으면서 반기독교적인 행태를 하는 거죠. 돈에, 자본에, 자금에 완전히 몰두해가지고 이 신도들을 사실상 이제 활용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그걸 정치 세력화하고 당원 가입도 시키고 본인들이 국민의힘 내부 경선 같을 때 좌지우지하는 세력화 움직임을 또 보여왔는데 그러니까요. 김문수 후보 거기랑 절연했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거기에 가서 계속해서 집회에 서고 이 집합 금지가 돼 있었던 코로나 국면에서도 네. 가가지고 예배 보고 강행하고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오히려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최소한 그런 정당이랑 함께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우리 같이 뭘 모색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더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미 중도 확장을 해야 대선에서 그나마 지더라도 홍준표 전 시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명분 있게 져야 돼요. 정말 정정당당하게 져야 되는데 그런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김문수라는 후보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불화감도 일말은 이 지도부에 있었다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돌고 돌아 김문수가 됐는데 이 김문수라는 사람의 행태, 바로 직전의 행적, 극우와 무관하지 않고 오히려 극우와 굉장히 교집합을 많이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어려워질 거다. 예. 정광훈 목사가 오늘 오히려 전화위복이다 이렇게 입장까지 내면서 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더 극우로 갔다라는 변호사님의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지만 2020년으로 둘은 사실 운명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자유통일당을 둘이 같이 만들어요. 네네. 당도 같이 만든 정광훈이 구속되니까 눈물이 흘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김문수 후보예요. 네. 그리고 결정적인 건 전 사실 제가 아까 당원들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행태를 심판했다고 하지만 또 하나의 해석이 가능해요. 뭐냐면 바로 이미 정말 수십만 명의 그런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서 이미 정광훈의 태극기 부대 세력이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덕수의 난이 일일천하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네. 결국에는 쌍권총, 권영세, 권성동의 이런 내란 쿠데타 플러스 이런 한덕수의 난이 일일 만에 끝날 수밖에 없는 바로 정광훈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태극기 부대가 뭐라고 이제 10일날 의견 표명했냐면 이거는 국민의힘 한마디로 얘기할 게 니네는 정말 탄핵 정당이다. 어떻게 김문수 후보까지 이렇게 종북 세력과 맞서 싸우는 김문수 후보까지 니네가 이렇게 척결시킬 수가 있냐. 니네는 진정한 보수 아니다라고 정광훈 지지하는 세력에서 정광훈 쪽에서 그렇게 입장문을 발표를 하고 김문수 후보는 정광훈이 구속되니까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정광훈 태극기 부대가 잔뜩 포진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힘 당원 투표에서 한덕수 난을 척결했잖아요. 결국에는 김문수
정광훈 하나의 운명 공동체다. 그렇게 보셔야 그렇죠. 할 것 같습니다. 운명 공동체다. 김문수, 정광훈. 근데 이제 후보 신분에서 김문수 후보가 좀 숨길 만도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광장 세력과 손잡을 필요가 있다 하면서 전광훈 이 극우 세력과 손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여러 포석에 있어 보이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 대선에서 대통령 될 수 있습니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없죠.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면 김문수라는 정치인은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열 외의 사람이었어요. 아. 들어왔을 때부터 이제 노동운동 출신. 네. 그러니까 이 국면에서도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슨 표현까지 썼냐면 무슨 좌파 이런 투쟁 방식을 아직도 못 버려서 저런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공격을 해요. 이 국민의힘에는 뿌리 깊은 그런 데에 대한 이제 반감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주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에 이제 착근해야 돼요. 본인이 이제 당권을 쥐는데 1차적으로 더 현실적인 목표가 설정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본인을 지지해주는 지지층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력이 있어야 되고 당내. 그런데 이 정광훈 목사가 상징하는 그 부분은 사실 정광훈 목사가 막 이 탄핵 국면에서도 집회하고 이랬을 때 많은 유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서 90도 인사하고 얼굴 보여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영향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그런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국민의힘 내부 경선 같은 거 할 때 정광훈이 깽판을 치면 속된 말로 그러면 내가 안 될 수도 있다. 내지는 도와주는 것까지는 안 받았더라도 비토를 넣거나 하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현존하는 세력이에요. 이 정광훈 세력은 국민의힘에서 무시하지 못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보다 알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게 온 기회예요. 김문수 씨한테는, 김문수 후보한테는. 그러면 정광훈이랑 절연하는 게 자기한테 이득이 될까? 아니죠. 그게 궁극적으로는 당을 위해서는 맞는 방향일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의 당장 당권을 쥐면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300개가 넘는 지방 공천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예산만 360조인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방 예산이. 거기에 따른 조직, 예산, 인사 이런 권한을 행사하는 기회를 그냥 버려버린다? 그러려면 그냥 버릴 수 없고 본인이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세력화하려면은 정광훈을 버릴 수 없다는 걸 보여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선에 불리한 줄 알면서도 전략적으로 일부러 당권을 쥐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으셨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되게 정확한 분석하셨다고 봐요. 사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권력은 아빠와 아들 사이에서도 못 나눈다. 그러니까 뭐 조선왕조 시대부터 해서 계속 권력을 위해서 서로 혈육 간의 전쟁이 일어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 대선에서는 본인들도 내란 정당이고 그래서 나라를 이 꼴로 만들었는데 뭐 이기겠다는 희망을 저는 가지진 않을 거라고 봐요. 특히 근데 이번에 특히 쌍권총 그 권영세가 이번에 또 사퇴를 했잖아. 책임을 지고 이거에 대한 의미 자체가 저는 친윤 세력의 당권 장악이 실패했다. 그러면 항상 아시겠지만 공백이 있으면 그 공백을 차지하려는 다른 세력이 들어옵니다. 근데 김문수는 지금 당내에 친윤이라는 어떠한 당내 기반 세력도 없고요. 이 구구의 특징이 있어요. 잘 뭉쳐요. 결집력이 좋아요. 행동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결집력 좋고 행동력 좋은 바로 이 세력을 이용을 해서 본인에게 이렇게 위기에 김문수에게 힘을 실어준 사람 누굽니까? 바로 정광훈의 대국본 아니겠습니까? 뭐 대한민국 다시 살리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광훈과 손을 잡아서 최소한의 뭐 대선은 모르겠죠. 중도층한테 그거는 좋은 현상이 아니니까 어필이 아니니까 구구와 손잡는 건. 하지만 적어도 당권을 잡는 데 있어서는 지금 본인이 주류가 아닌 친윤을 몰아내고 정광훈과 손을 잡아서 당을 장악하겠다는 그런 의도에서는 또 하나의 당권 장악이라는 권력에 대한 야망이 바로 정광훈과 손을 잡고 같이 나가는 그런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알겠습니다. 자, 댓글에 김어준 공장장 사진을 하신 공장장이라는 분께서 실방이냐고 물어보셨는데 김어준 공장장님. 김어준 공장장님이시니까? 네. 저희 생중계로 여러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 1000분 넘는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정치하는 언니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사진도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한덕수, 김문수가 서로 껴안았는데 이거를 이제 자료 화면으로도 나갈 텐데 너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뒤에 나가고 있나요? 저거
어떻게 보셨어요, 변호사님? 아니 저는 물론 안고 격려하고 하는 게 이제 정치 문법에는 아니, 맞죠. 껴안지 말지. 그런데 너무 이제 깊이 껴안더라고요. 네네네. 그런데 그걸 떠나서 그러면 김문수 후보도 당장 내가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되고 내가 후보가 됐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선대위원장 같이 이제 좀 힘을 합쳐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거는 저는 사실상 거절 같아요. 왜냐하면 그럽시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생각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저러다 네. 네, 지금 자료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너무 가까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지지층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사태를 되게 사실상 볼썽사납다는 표현이 맞았었죠. 눈살 찌푸리게 하는 과정을 겪어왔는데 그 마침표로 이렇게 한번 허그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 분열과 이 다툼, 갈등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대선 당장 치러야 되니까 어떻게든 유야무야 넘어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이거 아마 권성동, 권영세 두 비대위원장은 왜 당을 이렇게 망쳐놨는지 어떻게든 설명해야 될 겁니다. 이건 당원에 대한 예의고요. 한덕수 후보는 왜 그렇게 인터셉트하고 새치게 하면서 무리수를 두려고 했는지 이제는 본인도 아마 정치 영역에서의 롤은 끝났다는 것밖에 보는 게 맞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났다. 지금까지 이제 꼭두가시였다. 사실상 뭐 이런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 필요성이 정치권에서 환기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또 등장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겠죠. 일단은 제가 그 모습을 봤을 때, 껴안는 모습을 봤을 때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치인은 어떻게 볼 것인가. 저 속마음이 분명할 텐데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바로 웃으면서 껴안을 수 있는가. 아름다워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덕수가 이제 계속해서 정치 여정을 걸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요. 그죠? 정치 생명은 끝이 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한덕수 총리가 굉장히 좀 무리했어요. 네. 헌법도 위반했고 공직선거법도 위반했고, 그러니까 공선법에 본인이 지금 선거 등록 기간이 10일에서 11일이었는데 그때 어떤 걸 뭐 변경을 한다거나 뭐 네. 탈퇴를 한다거나 어떠한 그 변화를 금지하고 있는 게 공직선거법이거든요. 근데 바로 10일 당일 새벽에 바로 그러한 일일천하 쿠데타, 국민의힘 쌍권총회 쿠데타로 인해서 1일날 바로 김문수 후보 퇴출시키고 본인이 3시경에 그 후보 등록을 해버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10일인 거예요, 한마디로. 네. 그 날짜인 거예요. 그 날짜를 이미 공선법 위반, 그 각종 위법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눈 떴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눈 떠보니까 갑자기 내란 국가가 돼버렸잖아, 계엄 선포. 왜 도대체 그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이나 이쪽은 이렇게 새벽에 쿠데타를 하는 거죠. 밤에 뭔 짓을 하는 걸 이렇게 네.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12시에 대란 선포하더니 이번엔 새벽에 또 다 이랬잖아요. 불법이니까 그렇죠. 아까 예. 눈 떠보니까 계엄 선포국이 후진국이 돼버렸고 네. 눈 떠보니까 갑자기 한덕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상식에서도 당원들도 당연히 이제 상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렇게 눈 떠보니 한덕수로 만들어 놓고 바로 당원들 이렇게 저지당하니까 저런 걸 한다? 저는 이준석, 윤석열 씬이 생각나더라고요. 이준석이 그렇게 윤석열 반대했잖아요. 네. 뭐 안 된다고 하니까 뭐 쫓아내려고 온갖 공작을 다 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앞에서는 막 이렇게 둘이 막 술 마시는 모습 연출하면서 껴안잖아요. 맞네요. 똑같아요. 어쩐지 기시감이. 똑같아. 저것도 제가 보기엔 분명히 네. 진심 아니고 그리고 사실 김문수 후보님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 저 한덕수 선대위원장 뭐 이미지상으로 좋겠죠.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강력한 분이 예의상 말한 거 나타나셨어요. 아닐까요? 아니 더 강력한 분이 나타나셨어요. 누구요? 한덕수, 윤석열. 저는 네. 윤석열 선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이러한 일련의 한덕수 네. 쿠데타 이 한여름밤의 꿈, 하룻밤의 이 모든 것들을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건강한 절차였다. 건강한 당이었다라고를 아니 이보다 더한 그 선대위원장이 어디 있습니까? 네네. 제가 보기에는 김문수 후보는 뭐 한덕수를 선대위원장 모시는 거 중요하지만 우선 윤석열 선대위원장 모시는 게 가장 지금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그 한덕수는 사실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그렇죠? 내란을 대선 후보로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본질은 이번 대선이 왜 치러집니까? 조기 대선이에요. 오늘도 윤여준 전 장관이 이야기를 하던데 대선에서는 항상 전망적 투표를 얼마나 할지, 회고적 투표를 얼마나 할지를 이제 진단하기 나름인데 조기 대선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태가 조기 대선을 갖고 오게끔 한 이 귀책이 있는 세력이 있는 겁니다. 정당이 있고 진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평가와 단죄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대한민국 역사가 그렇게 기록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란을 한 부분 국민께 정말 사죄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한덕수 후보의 정확한 법적 지위는요. 내란 혐의 피의자입니다. 입건돼 있고 그 당시의 상황이 약간 두루뭉술하게 명확하지 않아요. 네. 본인이 얼마나 찬성했는지. 왜냐하면 그날의 문건 같은 게 김용현 전 장관이 본인 재판 그 증인으로 예. 섰을 때 예.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개헌 문건과 관련해서 이 행안부 장관한테 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한테 줬고 그리고 한덕수 총리한테도 그 당시에 문건을 줬다. 줬다라고 맞아요. 증언을 했어요. 예. 굳이 딱딱 집어서 이거는 지어냈다고는 평가하기 어려운 증언이에요. 네. 가공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 이름을 짚으면서 그 그렇죠. 사람들한테 불이익에 갈 수 있다는 걸 감내하고 본인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예. 줬다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좋게 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한두 차례 이 조사받은 게 전부일 텐데 이제 정확하게 조사받아야죠. 이거는 단죄하는 하고 뭐 칼을 휘두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정파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네. 이거는 대한민국의 정말 네. 근기를 다시 세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수사받는 일이 한덕수 전 총리 앞에는 놓여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한덕수는 계엄의 밤에 2인자였어요. 이 사람이 계엄을 막지 않았다는 건 동조했다거나 아니면 뒤에서 숨어서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대로 수사받은 적이 없습니다. 휴대폰도 제출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뭐 비하폰 문제도 되는데 그래서 이번 사태가 그러니까 내란 세력과 바로 이제 윤을 배후로 한 폭동 세력의 싸움이었고 결국엔 네. 졌죠. 친윤 세력이 이제 물러나게 되는데 한덕수가 갑자기 이렇게 대선 등록한 배경이 아니, 관료잖아요. 네. 웬만한 어떠한 강심장이 아니어서 이렇게 본인 자리 그러니까 아직 2, 30이 나왔는데 나온 내려놓고 아니다. 나왔다. 네. 뭐 이번에 또 돈 한 푼 안 드리려고 당원 1만 원 쓰셨잖아요. 네네. 나머지 후보들은 막 10억, 20억 쓰셨는데 네. 그러니까 굉장히 물론 알겠어요. 실리주의자네. 알겠어. 그러니까 경제 관념이 뚜렷하신 것 같아요. 1만 원에 대통령 된다. 아우 이거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책 하나 쓰셔야 될 것 같아요. 1만 원에 대통령 되기 이번에 책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좀 네. 그건 개인적으로 안타까운데 네. 아니면 뭐 바꿔서 1만 원에 대통령 후보 되기 이렇게 좀 네. 바꾸시던가 하여튼 그러니까 정말 저 비용 고 효율 내시는 건 잘 알겠는데 아예 내란 2인자고 이번에 그렇게 하신 것 자체가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 이 모든 것들 비화폰 제출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본인의 국무총리고 내란 2인자로서 모든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이제 출석 요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통령 후보도 아닌 민간인 한덕수이기 때문에 김건희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민간인으로서 제대로 된 내란 조사와 수사와 공명정대한 재판까지 진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한덕수 총리 이제 내란 피의자로서 좀 수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내란의 주동자, 그죠? 네, 내란 수계, 계엄 수계. 자, 내일 첫 포토 라인에 섭니다. 오전 10시 15분에 세 번째 공판이 열리는데 지금까지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입장을 했다면 이번에는 지상에서 출입을 하도록 법원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지난달 22일에 2차 공판이 있었고 내일이 며칠인가요? 12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 공판 사이에 텀이 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해당 재판부에서 이 계엄의 우두머리 이게 법에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우두머리 재판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리고 이 주된 참여자들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 같이 재판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가담한 사람들은 구속 수사를 받고 구속 기소된 다음에 지금도 수감된 상황이에요. 수감된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6개월 이상을 끌 수가 없습니다. 속도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불구속 상태잖아요. 네. 정말 사상 유례 없는 법률을 가져다가 이게 저희 사법고시를 보든 변호사 시험을 보든 뭐 문제를 풀 때 시간 대 시간으로 하지 않습니다. 모범 답안은 당연하지만 날부터 날 대 날까지예요. 날. 네. 그런데 이례적으로 본인이 무슨 이 주석서에도 날로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대검에도 바로 다음에 윤석열을 빼고는 다 날부터 날로 한다. 그러면 이거 책임을 져야 돼요. 법적으로 져야 된단 말입니다. 해당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할 수도 있어요. 이게 속도를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재판은 여러 이 피고인들 사이에 정합성이 있어야 돼요. 논리적인 모순이 있어서만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속도도 같이 맞춰서 재판이 진행돼야 되는데 구속 수감된 어떻게 보면 내란의 이류들은 빨리 재판을 받고 사실관계도 빨리 확정이 되고 있는 국면인데 네. 우두머리는 제일 중요한 사람인데
민기적 그렇게 시간을 주면서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건 틀립니다. 일단 3주 만에 공판이 열려요. 지난 박근혜 탄핵 사건 때는 어떻게 재판이 열렸었죠? 일주일에 뭐 네 두세 번인가 번씩 했어요. 그쵸 네. 많이 열렸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똑같이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 당하고 이제 재판을 받는 과정이 분명히 선리가 있었는데 지금 무엇보다 포토라인에도 안 서고 지하 주차장으로 또 입장하잖아요. 이거 네. 굉장히 좀 이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아니고 지금 민간인 신분이에요. 네. 새로운 대선을 지금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민간인에게 어떤 특혜로 지하 주차장을 입장을 한다? 특히 국가의 내란과 외환죄를 저지른 이러한 피의자에게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했던 이런 내란 우두머리에게 이러한 혜택을 준다.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상 기본권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이거는 무시한 처사라고 보고 네, 네. 아마 똑같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거기 그 형량에 맞춰서 그거의 중대성, 범죄의 중대성이나 명백성이 분명히 전 국민들이 다 증인이잖아요. 다 봤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포토라인 세우고 제대로 대응하고 전 또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게 TV 토론 생중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너무 답답합니다. 왜 스케치만 합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45년 만에 네. 바로 국가 폭력을 행사한 내란 행위예요. 이거는 사실 21세기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는 벌어져서는 안 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네. 맨 처음에 외교가에서도 전 세계가 계엄 선포했다고? 마셜로? 진짜?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안 믿겨졌죠, 다들 사실. 가짜 뉴스라고 네. 생각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내란 위안으로 나라의 그 존재 자체를 위태하게 했으면 그 무게감에 맞게 모든 걸 국민들이 실시간 지켜보고 이제 다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저는 그래서 분명히 포토라인 서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는 그런 특례도 없어야 되고 네. 특혜도 두 번째는 TV 토론 생중계를 해서 모든 국민들 전 세계 모든 시민들이 이렇게 한 지도자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위협했을 때 어떠한 과정으로 심판을 받는지를 분명히 지켜보는 교육적 측면에서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측면에서도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조국 혁신당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이제 생중계하는 법안을 내기도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 댓글에서 제이님께서 지규현은 내란 수괴를 재구속하라, 공개 재판하라, 신속 재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국민의 목소리예요. 너무 공감이 그렇죠? 되죠. 예. 아니, 그게 정의예요. 윤석열 씨만 특별히 부당 대우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네. 말씀 주셨다시피 계엄이라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껏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는 이 발목 잡기 때문에 야당 때문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네. 거예요. 일말에 정말 반성도 없습니다. 국민들께 사죄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아까도 짚어주셨지만 이 일련의 국민의힘의 난장판을 보면서도 건강성을 확인했다라는 정말 비상식적인 네. 논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뽑았을 때 그 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육, 역사, 여러 방면에서 이건 정확한 단죄가 필요한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부분이 역사의 선례로 남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하 통로로 예우해줘. 이 부분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냥 기자들 워딩만 보고 상황을 짐작해 한다 국민들께. 아,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네, 이 윤석열 재구속은 지금으로서는 힘든 건가요? 아니요, 가능하죠.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건으로 왜냐면 동일한 사유로 재구속하는 거는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지만 네. 지금 이 혐의만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더 많은 범죄 혐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범죄 혐의가 흐릿합니까? 뚜렷해요. 명태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명태균 씨 이른바 명태균 폰, 황금폰 다 포렌식 끝났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2시간 넘는 기자회견하면서요. 나 그 당시에 너무 바빠서 이 재보궐 공관위원장이 누군지도 몰랐다. 육성이 바로 나옵니다. 내가 윤상현이 그 공관위원장한테 말이야 해주라고 했는데 네. 이거 국민 앞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했어요. 네. 이게 선거 개입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여론조사 돌리는 네. 걸로 공천에 관여했다고 그것만으로 네. 실형 2년이 선고됐어요. 맞아요. 육성으로 했고 또 김건희 씨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 김영선 나오지 말고 우리가 꼭 챙겨줘야 되는 검사가 하나 있는데 네. 그냥 김영선 장관 가면 되잖아. 기관장 가면 되잖아. 이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운영되면 안 됩니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부분을 완전히 진흙탕 속으로 처박아 놨어요. 여기에 네. 대해서
조금만 속도 내서 수사했으면 이건 당연히 영장 청구할 사안입니다. 왜 이렇게 윤석열 씨한테만 이 시계가 다르게 흐르는지 이건 말도 되지 않아요. 법의 잣대도 너무 다릅니다. 아니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자가 내란 수괴가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지인들과 보리밥을 보리밥 먹고 먹고. 이런 게 자꾸 공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얼마나 또 속이 터지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판사라면 일반적인 상식과 공정의 기준으로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 한강에서 그렇게 반려견 데리고 다니는 모습, 보리밥 먹는 모습, 정말 아무렇지 않게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쿠데타에 대해서 이거는 되게 국민의힘이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다라고 선대위원장까지 맡아주시는 모습들에서 국민들은 속 터지고 열불나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기현 판사가 지금이라도 재구속해야 된다. 근데 재구속할 수 있는 요건이 있죠. 증거 인멸을 하거나 굉장히 사안이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에 대해서 그런 다시 재구속 요건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그 선거판에 개입을 해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건강하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러한 SNS 글도 올리는 이 모든 것들이 네. 지금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선거 개입까지 하고 이미 공천 개입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서 현역에서 지금 대통령 이후에 선거 개입까지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지기현 판사는 지금이야말로 5월 12일 공판기일에 재구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구속 취소가 돼서 석방되는 날 어퍼컷 비슷한 주먹 이렇게 하면서 지지자들에게 보였잖아요. 일단 내일 오전 10시 15분에 이분이 이제 포토라인에 설 거예요. 그럼 취재진의 질문도 받고 그 이제 카메라 앞에서 어떤 어퍼컷이라든지 행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좀 예측은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했던 말이 있으니까요. 이 국면에서 본인의 혐의와 관련해서 네. 잘못한 건 없다는 겁니다. 다 야당 때문이었다는 거고요. 네네. 본인은 할 만한 행동을 했고 네. 질서 유지 차원에서 이 발동을 했을 뿐이지 누가 다치기를 했냐, 오히려 군인이 다쳤다라고 시민들이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아주 덮어 씌우기까지 했었어요. 네. 본인의 항변으로 이 부분이 재판부 설득할 수 있었나요? 없는데 본인의 인식이 그런 수준이에요. 네. 그리고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까지 세 번째 공판 진행되는 동안 유사한 논리를 계속 세웠단 말이에요.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또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다. 그리고 또다시 어떻게 보면 정치적 선동을 하려고 시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선 국면이니까. 그러면서 그게 그런데 중도나 무당층 그리고 합리적인 보수의 심리를 건드리는 말 못할 겁니다. 그런 인식과 감수성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오로지 본인의 강성 지지층, 본인 앞에서 울고 그냥 아스팔트 위에서 자기를 위해서 밤을 새웠다고 본인이 인식하고 있는 아주 일부, 그러나 과다대표되고 있는 본인의 인식 속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마음에 드는 메시지를 또 내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검찰이 김건희 씨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검찰이 이번 주 중에 김건희 씨한테 청사에 나와서 좀 조사를 받자 이렇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김건희 하면은 황제 수사 얘기가 있잖아요.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검사들 휴대폰 다 빼앗고 다른 곳에서 숨어서 조용히 수사를 받았는데 수사 아닌 수사를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까요? 검찰도 지금 생존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본인들이 믿고서 받들었던 심우정 검찰총장부터 본인 딸 외교부 그 특혜해서 외교부에서 취소시켰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제대로 된 이제 상식이 잡혀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내려왔고 김건희 수사받고 있는 마에서 도이치모터스 이미 관련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유죄를 국가주자. 인정받았죠. 네, 혐의를 인정받았습니다. 인정받았는데 김건희만 딱 빠져나왔고 누가 봐도 명백한 증거 있고 장모, 최은순, 요양원 사건 지금 계속 터지고 있지 네.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그래서 그러한 기류를 반영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더 이상 이제 포토라인 지하 주차장 출입이 이제는 직위원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예. 눈치를 보면서 그걸 막았으니까 포토라인 서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김건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양평 고속도로 해도 도이치모터스 논문 경력 여러 너무 사건이 많으시잖아요. 예. 이제는 공천 개입까지 해서 통일교 개입 사건까지 전체 총체적인 지금 모든 로비 공천 개입까지 가고 있는데 이제는 진실이 밝혀질 때가 왔고 제대로 된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 나가기 위한 그런 절차적인 단계에 몰입했다라고 봅니다. 결국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제 김건희도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려되는 건 아까 포토라인에 이제 김건희 여사도 나중에 설 수 있고 네. 윤석열 설 수 있는데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사고 치지 않을까 걱정돼요. 왜요? 저는 또 체제 수호 얘기하면서 여러분 2030 포토라인에서? 엄청 선동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막 우리 특히 야당을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지금도 얘기한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전체주의 세력으로 호도하면서 우리가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발 국민의힘 보수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라고 또 이렇게 선동할까봐 네. 그게 굉장히 걱정이긴 합니다. 오늘 동아일보에서 4시 57분에 보도한 내용인데 검찰이 김건희 출석을 하지 않으면 체포 영장 등 강제 수단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그때의 검찰과 지금의 검찰이 다른 검찰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일단 이번 주에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는 건 오늘 통보를 했다고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네. 그럼 어느 정도 혐의를 잡았기 때문에 조사 일정을 통보했을 텐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저는 검찰의 DNA는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고 말씀 주신 대로 이런 무르익은 혐의들 모르고 있었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일당들 다 기소돼서 재판받는 동안 네. 사실관계가 아주 굳어지고 있었어요. 본인들이 몰랐습니까? 본인들이 기소했는데요. 예. 그렇다면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부르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어떤 혐의가 가장 1차적으로 있느냐. 창원지검에서 올린 이 명태균 수사가 있습니다. 예, 예. 이것도 이른바 황금폰이라는 게 얼마나 그 행방이 묘연했었어요. 그렇죠. 아버지 묘역에 버렸던 때 아버지는 화장을 했다라고 하니까 네. 검찰이 또 우롱당한 거 아니냐 했고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포렌식은 다 끝나고 심지어는 몇몇 언론사들은 본인들도 입수해가지고 예.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명태균 씨 플러스 지금 도이치모터스 같이 수사할 거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추가로 최근에 중앙지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건 나토 순방 때 냈던 그 6천만 원짜리 목걸이예요. 그렇죠. 명품 목걸이. 예, 반 앵클리프인가 네. 뭐 하여튼 그 목걸이 플러스 지금 통일교와 관련돼 가지고 또 목걸이를 제공받았다는 것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두세 번 부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어쨌든 한 번에. 하려고 할 텐데 네. 지금 김건희 씨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거 정당한 수사가 아니다. 수사 방향이 틀렸다. 아니요. 피해자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네네. 진작에 왔어도 진작에 수사를 받았어야 되는 예, 사안이에요. 예. 그런데 몸이 아프다? 그러면 일반 피의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피의자들은요. 그냥 잠적한다? 이거 지명수배 때려요. 불신검문에서 잡히면 바로 체포합니다. 그리고 체포영장 발부하거든요. 법원이 내줍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불성실하게 받는다는 건 공권력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거예요. 예. 김건희 씨한테만 어떻게 이런 예외가 해당할 수 있습니까? 이미 예외와 특혜라는 건 누릴 대로 누렸는데요. 네네. 검찰이 면죄부를 주지 못해서 안달난 모습을 지난 3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목도했는데요. 그러니까 검찰은 본인의 조직계의 어떤 논리에 따라서 수사를 더 강하게 하는 그런 인상을 주고자 할 테지만 과거를 지울 수는 없는 거예요. 검찰은 일단 이 수사 정확하게 하고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이거 특검으로 다 해야 됩니다. 이게 정의예요. 윤석열 씨가 이야기했던 공정과 상식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주가 조작이라든지 그 명품 목걸이 수수라든지 뭐 이제 다양한 그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한꺼번에 진행할 것 같은데 문제는 김건희 씨가 출석하지 않을 거라는 시각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지금 체포영장 얘기도 나왔지만 또 일각에서는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또 딴지를 걸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공직선거법이라든가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공천 개입 근데 검찰이 사실 2년 동안 이렇게 뭉개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 개입 문제, 명태균 씨도 있겠지만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서 공천을 주려고 했다는 그 개입 문제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사에 대한 공천까지도 김건희가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총체적으로 2년 동안 뭉개고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체포에 불응할, 그러니까 체포가 아니라 그 출석 요구에 불응할 수 있어요. 불응할 수 있는데 그러면 네. 반대파에서 보수 쪽에서는 이게 뭐 대선 전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보일 수 있지만 네. 지금까지 2년 동안 뭉개왔던 걸 이제서야 제대로 된 이제 법 집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네, 네. 하지만 만약에 김건희 씨가 출석 요구에 불응을 했을 때는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다시 소환을 통보를 해서 계속적으로 이거를 김건희 씨가 출석할 수 있도록 그거를 조치를 취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예. 김건희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러한 어마무시한 그렇죠. 죄를 네. 저지른 사람이라면 검찰이 소환을 통보하고 거기에 응하는 게 기본적인 법 감정이고 법 상식입니다. 근데 내가 영부인이었잖아. 나 이런 사람들이 감히 나한테 그래? 라는 태도를 일관하다간 아마 거기에 대해서 문매를 맞게 될 거다. 예, 제일 걱정되는 건 사실 지금까지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도 없었고, 뭐 지금 이제 영부인 그 신분이 아니라고 해도 수사가 검찰을 제대로 할 것이냐 이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방금 댓글에도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특검에 대한 필요성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기껏 수사를 다 해놓고 혐의 없음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검찰도 저는 모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네. 이건 혐의 없음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네. 사실 명품백을 받은 것도요. 청탁금지법에는 처벌 조항이 없지만 그걸 이른바 윤석열 검사는 그런 식으로 사건 처리했으니까 아니요. 이 어떠한 혈연 관계나 가족 관계가 없어도 경제 공동체다라고 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다 최순실 씨가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뇌물죄로 실형을 살렸어요. 예, 예. 김건희는 윤석열 씨의 법률적 배우자입니다. 이 명품백 같은 걸 어떻게 받을 수 있었겠어요? 네. 배우자의 와이프니까 그리고 당선인 신분의 배우자였으니까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이런 부분도 다시 조사를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는요 본인만 빠져나갔어요. 네. 전주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 처벌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가장 유사한 지위에 있는 전주도 공소장 변경해가지고 방임죄로 방조죄로 처벌받았단 말이에요. 예. 1, 2심 판결문에 김건희 이름이 124차례 나온다고 합니다. 어. 이름만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102건의 통정 매매를 했다라는 그 계좌 내역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 48건이 김건희 씨예요. 아. 그리고 야 이거 우리 빨리 서로 주고받자라고 문자를 증거로 확보했어요. 그 뒤에 7초 뒤인가요? 김건희 씨가 그걸 실제로 거기에 부응하게 매도를 냅니다. 이걸 어떻게 그냥 풀어줍니까?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이 정도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구속 기소해야 될 사안이에요. 이거는 자본시장을 완전히 해한 겁니다. 아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저렇게 그냥 떡하니 영부인으로 있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에요. 이 혐의만 보더라도 엄청난 중대 범죄인데 어떻게 이제 앞으로 진행될지 예상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특검법이 필요한 이유는 딱 두 개예요. 우선 수사 자체를 김건희라는 이름으로 안 했어요. 그리고 수사를 한다 해도 공정한 수사조차 하지 않았죠. 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대통령 경호처의 그런 어떠한 공간의 마련 아시잖아요. 김성훈 경찰청이나 경호처가 어떻게 윤석열과 김건희를 그 필사적으로 비호해 왔는지 네. 경호처 내부 구조의 그 검사들을 불러서 조사하고 또 온 검사들에게 휴대폰을 제출하라고는 그런 황제 수사 이거는 이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또 있죠. 취임식 때 양평고속도로 사건의 조사에 있어서 양평. 그때 네. 수사 담당 경찰관을 취임식에도 초대했다는 예.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까면 깔수록 어떻게 하면 끝나지 이런 않아요. 일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이제 뭐 공청 개입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밝혀지고 있는 만큼에 결국에는 특검법이 필요한 이유는 공정한 수사, 네. 그다음에 수사 진행이기 때문에 지금의 검찰이 정권이 바뀌게 생겼으니까 역시나 좀 이제서야 진행하려고 하지만 과연 지금까지의 경찰이었기 때문에 네. 검찰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할까? 라는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국엔 특검의 필요성으로 다시 연결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내일은 윤석열 씨의 세 번째 내란 혐의 공판이 열리고 이번 주 중에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된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정치하는 언니들 장유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전수미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를 제대로 끝장내는 끝장 뉴스 저희는 매일 오후 4시 50분마다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